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 쉬는 습관은 운동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제가 거의 한 1년 반, 2년 전쯤 했던 그 내용에서부터 시작하는 정리된 내용으로 어떻게 허리 통증을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지 환자로서 그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잘 경청하시면 누구든지 자기 허리를 덜 아프고 오래 쓰게 만들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허리 통증에서 알아야 할 단 한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는 단 한 자도 버릴 게 없습니다. 윗배가 아니라 정확하게 아랫배여야 되고요. 힘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식호흡으로 배를 볼록볼록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숨을 참는 게 아니라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으로 돼야지 이게 운동으로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것을 습관화할 때 허리를 오래 쓰실 수 있다. 허리 통증을 제어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낌이 드실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단 부분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계셔서 이게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흐름을 들으시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시간이 왜 중요한가? 허리에 충격을 줄여줍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제 머리의 무게를 배랑 등 근육이 나눠 갖는 거랑 등 근육만 받는 거야, 척추뼈만 받는 거랑 배에 있는 근육이 같이 나눠 갖는 거랑 허리에 떨어진 힘이 달라지겠죠? 즉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은 일상적인 생활과 동작에서 허리에 떨어지는 과도한 힘을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배에 힘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배 근육으로 통해서 힘이 전달되면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힘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그 무게가 어디 가진 않겠죠. 하지만 허리에 떨어지는 강한 충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이 주는 의미는 자세가 저절로 좋아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가 잘 유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른 자세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바른 자세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협착증이 오래되시고 그러신 분들은 코 근육 자체가 떨어져서 배에 힘을 주고 버틴다는 게 뭔지를 이미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코가 완전히 떨어져 있고 배에 힘을 잘 못 주는 사람이 바른 자세를 흉내내서 취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가벼운 물건도 오래 들면 근육에 피로가 생겨 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삶의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배에 힘을 주라고 말하고 숨을 쉬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배에 숨을 참고 배에 힘을 주는 걸 따로 하거나 숨을 열심히 쉬지 아랫배에 힘을 안 주시거나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고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이 들게 되면은 자세가 저절로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해보시면 압니다. 아랫배에 힘을 줬는데 꾸부정하기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숨 쉬는 거 따로, 아랫배에 힘 주는 거 따로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자세 바로 하는 거 따로, 이 세 가지 한꺼번에 신경 못 씁니다. 즉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여러분들을 관리하시려면 한 가지 뭐가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셔서 그거 위주로 생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은 자세를 저절로 좋아지게 만듭니다. 배에 힘을 주고 일상생활을 하고 숨을 쉬기 때문에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합니다. 저절로 바른 자세를 취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보통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바른 자세를 취하는 거는 허리 통증을 관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세 번째,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이 왜 중요한가? 협착증의 진행을 방지하고 디스크의 악화를 방지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협착증이라는 거는 허리에 떨어지는 퇴행성 변화로 허리에 떨어지는 힘 때문에 허리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그 퇴행성 변화가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그럼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이는 습관은 협착증의 진행을 구조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내가 중등도의 협착증, 고도인데 아직 마비가 없는 협착증이라면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을 확립함으로써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여서 협착증의 진행을 늦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있으신 분들, 디스크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전 운동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신전을 아무리 해도 평소에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이지 않으면은 운동하는 동안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힘을 줄여야 되는 거지 순간적으로 힘을 줄인다고 디스크가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보면 알죠. 피부가 까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안 비비는 게 중요하지 평소 압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벼지는 순간, 강한 힘이 떨어지는 순간에 손상이 생깁니다. 그럼 강한 힘이 떨어지는 순간을 줄이는 게 결국 디스크의 악화를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전이라든지 그런 휴식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평소에 떨어지는 내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떨어지는 과도한 힘이 생기는 순간을 줄여주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디스크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네 번째,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허리의 노화가 방지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를 덜 굽히게 됨으로써 허리에 떨어진 압력을 줄이고 허리의 퇴행성 변화를 지연시키게 됩니다. 결국 비슷한 얘기지만 노화 방지에는 강한 코어 근육이 필요하고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건강 수명을 얘기할 때 허벅다리 두께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엉덩이 근육과 허벅다리 두께. 엉덩이에 근육이 많은 사람, 허벅다리의 두께가 두꺼운 사람이 오랫동안 신체적인 자유를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코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코어가 약하면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능력이 잘 확립되지 않는 사람들은 허벅지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허벅지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허리에 떨어진 힘을 줄일 수가 없는 것도 같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코어인데 이 코어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어는 기본적으로 호흡근이기 때문에 허벅지 두께나 엉덩이 둘레는 잴 수 있지만 현대의학에서 환자가 코어에 힘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측정할 수 없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안 중요해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강화에 영향이 상당히 있고요. 그럼으로써 허리의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 수명을 늘려준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우리 달리기 할 때 숨을 어떻게 쉬죠? 숨을 쉬어야 되겠고 숨이 가쁩니다. 그러면은 허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아랫배에 힘을 강하게 주고 윗배로만 숨을 쉬게 됩니다. 우리가 달리기 하면은 근데 달리기 할 때 몸이 지쳐서 아랫배에 힘이 떨어지는 순간 허리 통증이 오면서 달리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달리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능력이 관리가 코어 강화 운동인 이유는 바로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숨이 가쁘게 뛰면서 윗배로 숨을 쉬는 걸 저절로 훈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은 달리기 능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전거 타시잖아요. 자전거 탈 때 자전거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뭐냐면은
페달을 밟을 때 몸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몸이 흔들리면 자전거가 타지지도 않을 뿐더러 직진성도 떨어지고 허리도 아파지게 됩니다. 즉, 어느 정도 탈 수 있으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하체가 고정되면서 자전거를 타게 되고 숨은 윗배로만 쉬는 형태로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전거를 잘 타는 능력과도 맞닿아 있는 거고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도 걸을 때, 수영에서 물에 뜰 때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특히 발 동작을 할 때는 아랫배에 강하게 힘이 들어가 있어야지 유선형이 유지가 되면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숨은 주로 가슴이나 윗배 쪽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가장 반복되는 말인데 이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이 운동 능력 향상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을 할 때 바로 달리기나 자전거, 수영 같은 과격한 운동보다는 이 습관을 잘 확립을 하고 이 습관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은 이런 유산소 운동 쪽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더 합리적인 재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 쉬는 습관은 허리에 강한 충격을 줄여주고 바른 자세 유지 가능성을 높여주고 척추 질환의 진행을 방지하며 허리의 노화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제가 여러 운동 유튜버 분들과 야구, 배드민턴, 수영, 등산 여러분들과 방송을 했지만 모든 운동 능력의 기본은 이 코어에 힘을 잘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코어에 힘을 잘 줄 수 있는 성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에 힘을 잘 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완전히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걸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근육이 무슨 의미인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코어 근육은 아랫배라는 거는 결국은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원통 형태의 근육입니다. 이 원통 형태 근육 위쪽에는 뭐 횡격막, 복횡근, 골반 밑에 근육, 척추 주변 근육 이 네 개가 한꺼번에 힘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이게 원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복압은 있어도 돼요. 복압은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숨을 다 내뱉게도 이 근육들에만 힘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복횡근 쪽으로 힘이 전달되면서 허리에 떨어진 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몸이 움직이는 중심축이 여기 척추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안쪽으로 오면서 허리에 떨어진 힘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 배 안에 있는 원통, 이 원통이 느껴지는 거를 보통 자연복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즉 이 배 안에 있는 원통이 잘 느껴지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코어 근육 강화의 가장 중요하고 재활의 핵심이고 허리를 우리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쓰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통을 잘 유지하는데 이게 윗배가 아니라 실은 아랫배입니다. 왜 아랫배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윗몸 일으키기 때 왕자 새기는 근육은 복횡근이 아니고요. 이 복횡근은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물론 위쪽까지 있지만 이 위쪽 부분에는 겉근육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위쪽 부분에서는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랫배에만 선택적으로 힘을 줄 수 있을 때 코어가 강화되는 거고 코어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호흡근이 일반적인 경우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도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요가도 하고 국선도도 하고 여러 가지 호흡 훈련도 하고 복식 훈련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 원통이 계속 힘이 주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 이 원통이 다른 하체 근육과 상체 근육과 협응력이 생길 때 운동 능력이 높아지고 재활이 잘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적인 설명을 여러 번 드렸더니 환자분들이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취사 선택해서 재활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단련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이 코어를 거의 느끼지를 못합니다. 배에 힘을 주세요. 그러면 아랫배에 힘을 준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우린 다 윗배에만 힘을 줄 수 있지 아랫배에 선택적으로 힘을 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배와 항문 쪽에 힘을 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윗배에는 누구나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윗배에는. 근데 아랫배는 선택적으로 힘을 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분들이 불가능합니다. 90% 이상. 이거를 처음에 해봤을 때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옛날에 요가를 했거나 국선도를 했거나 참선 명상을 했거나 아니면 필라테스를 했거나 특별한 스포츠를 하셨던 분들 제외하고는 아랫배에 선택적으로 힘을 주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그게 느껴진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안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생활 할 때는 그냥 배랑 항문 쪽에 힘을 주면 코어도 같이 힘이 들어갑니다. 아랫배에도. 그런데 이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오래 생활하다 보면은 아랫배의 근력이 향상되고 내 몸의 인지가 향상이 되면서 그걸 느낄 수 있게 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랫배에 힘을 주는 습관을 드는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내가 그게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느끼기 위해서 근력이 올라올 때까지 꾸준히 일정한 시간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은 포기하거나 안 되는 걸 된다고 믿어버리는 형태로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당장 급한 대로 당장 내가 허리가 아프다면은 가능하면 배와 항문 쪽에 힘을 주고 일상생활 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아랫배 쪽이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느껴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배랑 항문 쪽에 힘을 주고 일상생활 하시는 거고 제가 허리 수술하신 분들도 초기에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원래 아랫배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되시기 때문에 그냥 배랑 항문 쪽에 힘을 주고 일상생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배랑 항문에 같이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야지 결국 골반 정경사가 잡히고 골반이 제 위치에 와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초석이 다 생기게 됩니다. 즉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머리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척추는 구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랫배에 힘을 잘 줄 수 있으면 아랫배에 힘 주는 것만 가지고도 골반의 정경사가 잡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배에 힘을 주는 것만 가지고는 골반 정경사가 골반의 위치가 제 위치로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랫배랑 항문 쪽에 같이 힘을 주면 골반이 좀 잡히는 걸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골반이 잡힌 밸런스가 자기 몸에 맞는 적절한 골반 위치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이거부터 하시는 겁니다. 배와 항문 쪽에 힘을 주고 일상생활을 한다. 배와 항문 쪽에 힘을 주고 숨을 쉬면서 일상생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습관이 되시면 이것만 꾸준히 노력하시는 거라서 상당한 운동량이 됩니다.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다리를 많이 떠는 사람이 다이어트가 체중에 살이 빠졌다나 다이어트가 좀 되는 효과가 있다고. 이거 자체만 환자분들이 신경을 쓰고 일상생활을 하셔도 하체가 강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2, 3주 안에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하신 분들 본격적으로 좀 더 빠르게 이걸 느끼게 인지를 하시기 위해서 드리는 제안은 뭐냐면은 누운 자세에서 복식 호흡을 통한 호흡극 강화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횡격막 호흡인데 횡격막 호흡은 혼자 하기 어려우시니까 전문적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실 경우가 많고요. 입원하시거나 저희 병원에서 오신 분들은 횡격막 호흡을 가르쳐 드리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횡격막 호흡 얘기하면 와닿지가 않으시고요.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운 자세에서 복식 호흡을 통해서 호흡근을 강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코어는 별다른 근육이 아닙니다. 그냥 호흡근입니다. 숨 쉬는 근육이 강해지는 게 호흡근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코어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운 자세에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호흡근의 근육 자체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코어 인지와 코어 강화를 위한 근력 운동으로서 누워서 복식 호흡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복압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복압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냥 근력이 필요한 게 우선입니다. 세 번째, 1단계에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배와 항문에 힘을 주고 걷기 연습하시는 것도 코어를 기르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를 만드는데 매우 도움이 되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꾸부정한 자세로, 바르지 않은 자세로 많이 걷는 건 허리와 목에 다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장시간 불편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코어가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걸으려고 하면은 자세가 제대로 안 잡혀서 꾸부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충격을 주면서 걷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의 걷기 운동을 함부로 권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 코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게다가 만보씩 걸으시거나 많은 양을 걸으시면은 허리의 수명을 갉아먹는 의미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 낫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배와 항문에 힘을 주고 내 골반이 잡힌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만 걸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처음 해보신 분들이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우세요. 이 안 쓰던 근육을 쓰기 시작하면 금방 피로가 쌓이거든요. 조금 지나면 느낌이 안 납니다. 배랑 항문에 동시에 힘을 주는 거를 유지를 못 하세요.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코어가 얼마나 약한지 금방 깨달으실 거예요. 몇 분 걸으시면 느낌이 안 납니다. 이 느낌이 나는 동안만 걸으시고 이 느낌이 나는 시간이 연장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더 많이 걸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걷다가 이 느낌이 안 나면 좀 쉬어서 이 느낌이 날 때 다시 걸어주시는 것들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길러주고 목과 허리, 척추의 노화와 퇴행의 진행을 막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걷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요. 코어랑 하체랑 연결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코어 근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횡격막, 골반 기저 근육을 포함하고 이게 결국 넓적다리, 엉덩이 근력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되지 않는 근육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피트니스에서 엉덩이를 엄청나게 부풀게 만들고 허벅지를 두껍게 만든 사람들이 꼭 운동 능력이 저희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연결되지 않는 형태로 근육량만 많은 거는 오히려 부상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코어가 잘 파이어링 돼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체와 코어를 연결한 연습이 됩니다. 즉 아주 천천히 걸어도 허벅다리가 당기는 느낌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적 아주 쉽게 느낄 수 있고 해보시면 아주 많으신 분들이 이 부분에 되게 놀라움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윗배가 아니라 아랫배에 선택적으로 힘이 들어간 느낌이 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시작입니다. 이게 돼야지 코어 강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느껴지는 것 자체를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이게 돼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코어를 조절해서 코어 근육을 통해서 내 몸을 보호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재활을 하셔서 운동을 하셔서 아랫배에만 선택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재활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신체 활동을 늘리셔도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거는 재활로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랫배에 선택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재활의 끝이 아니라 재활의 시작이다 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1단계가 지나서 아랫배에 선택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줄 수가 있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2단계를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우리가 사무직들 일을 하잖아요.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결국
앉아 있다 보면 코어의 근력이 떨어지면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이 커지면서 통증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앉은 자세에서 아랫배에만 힘을 주고 윗배로만 숨을 쉬는 걸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왜? 아랫배에 선택적으로 이미 힘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힘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상태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랑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이 상태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세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2단계로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요. 아랫배에만 선택적으로 힘을 주지 못하시는 분이 윗배까지 힘을 주고 오래 앉아있는 연습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허리가 더 아파지세요. 왜 그러냐면 윗배는 힘이 들어가면은 골반과 연결되지 않은 근육이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리 통증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윗배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선택적으로, 윗배 말고 아랫배에 선택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지기 시작하시면 앉은 자세에서 아랫배에만 힘을 주고 윗배로만 숨을 쉬는 연습을 시작하시는 걸 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되고 나면 이제 아랫배에 힘을 주고 걷기를 천천히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빨리 걷는 게 아닙니다. 빨리 걸으면은 이 대부분 커플링이 깨집니다. 보통은 비교적 아주 천천히 걸을 때 아랫배에만 힘을 주고 걸으면서 내 허벅지까지 같이 힘이 들어간 걸 느끼시게 됩니다. 이 걷기만 어느 정도 지속을 하셔도 허벅지 근육까지 강해지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걸 다 제가 느껴본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천천히 걸어도 허벅지가 두꺼워지고 허벅지 근력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걷지만 허리에 근육이 당기는 느낌을 걷기가 끝난 다음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혀 무리한 동작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의 강화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추천드릴 만한 강화 운동은 브릿지 정도는 추천드릴 만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 코어라는 게 아랫배, 대퇴사두근, 엉덩이 근육과 연결될 때 결국 의미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랫배에만 선택적으로 힘을 주는 게 잘 느껴지지도 않는데 이 브릿지 같은 동작을 하면은 부상 위험이라든지 쓸데없이 거죽 근육만 많이 키우는 결과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아랫배에만 선택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게 호흡 훈련 통해서 어느 정도 느껴지실 수 있게 된 상태에서 그걸 정확하게 느끼시면서 이런 브릿지 동작 같은 것들을 수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아랫배와 하체 힘을 동시에 기르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같이 연결이 되게 되면은 걷기만 해도 골반의 위치가 잡히고 허리가 바로 서게 됩니다. 걷기만 해도 골반 위치가 바로 서고 허리가 바로 서게 되면은 상체 거북목, 말린목, 상체 휘어짐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뭔지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아랫배에만 선택적으로 힘을 줄 수 있다는 인지가 어느 정도 완성되신 분들이 이런 브릿지 같은 동작을 하는데 시간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가진 시간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를 지켜서 어떤 신체 활동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릿지 동작 정도도 한 이 정도가 됐을 때 시행해 보시는 걸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아랫배에도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완성이 되시면은 이제 본격적인 신체 활동을 늘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걷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좋고 걸을 때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원래 의학적 정설은 유산소 운동이 노화를 방지하고요. 유산소 운동이 오래 살게 해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한 짓은 걷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아니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유산소 운동이 더 중요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걷기가 나쁘다는 어떤 의학적 사실은 여러 가지 진실들이 있는데 뭐가 더 상이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어에 힘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시고 어느 정도 하체랑 연결이 되셨으면은 건강을 위해서 오래 노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수명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은 노년기가 매우 비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로 17.5년씩 요양병원에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노화를 막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이란 거는 걷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숨이 차게 걸으면 유산소 운동입니다. 숨이 하나도 차지 않으면 유산소 운동의 값어치는 매우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걷기보단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유산소 운동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틀에 유산소 운동은 이틀에 한 번씩 하고 걷기는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뭐 그거랑 같이 해주는 정도. 그래서 근력 운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보다 강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몸의 밸런스와 코어를 더 확장하시고 노화를 방지하는 쪽으로 모두가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0세가 넘어가시면 우리 모두는 고단백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유산소 운동을 즐겁게 정기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남아있는 여성이 재앙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유산소 운동이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과 같이 플랭크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랭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아랫배의 운동이 아닙니다. 윗배와 아랫배 힘이 같이 줘야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팔을 쓸 때 코와 연결을 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즉 아랫배와 윗배의 힘을 같이 길러주는 운동이고 몸의 밸런스를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포츠 활동이나 그런 걸 할 때 상체를 이용한 스포츠를 할 때 보통 이 플랭크는 되게 필수 불가결한 운동입니다. 플랭크 자세가 잘 나올 수가 있어야 되고 플랭크를 하면서 팔다리를 드는 듯한 임밸런스를 줬을 때 내가 잘 유지할 수 있어야지 균형 감각이 좋은 거고 코어를 잘 활용하는 거고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플랭크는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후기에 하는 게 왜냐하면 하체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하체를 코어와 하체 연결을 먼저 만들고 코어와 상체 연결은 그 다음에 만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추천할 만하다고 저는 의사로서 생각하고 한 명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것까지 잘 되고 나면은 이제 좀 더 강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건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퍼스널 트레이닝 PT라든지 여러 가지 헬스라든지 여러 가지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등산, 암벽 등반 이런 운동들도 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상 이런 위상을 가지고 차분히 내가 하나씩 진행을 하면서 운동 능력을 높여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 필요했었던 운동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시는 걸 들으시면은 실질적으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한테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운동을 억지로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사례로서 운동하시는 것도 생활 습관을 만드신 것도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으로는 이런 식의 위상과 순서를 가지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건강에 이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꾸준하게 즐겁게 해주시고 제가 한 명의 정형외과 이거는 결국 코어에 힘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코어에 힘을 줬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의학적인 내용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부터 해온 요가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스포츠를 해본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는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 제가 허리 수술하신 분들도 이렇게 재활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이르는 길로 나가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환자분들 보면서 느껴왔던 재활이나 허리에 관한 전 이게 진실에 가깝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없이 여러 개를 알고 있는 건 오히려 독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코, 호흡,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을 확립하는 게 강한 근력이 아닙니다. 습관을 확립하시는 게 여러분의 허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해서 아랫배가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나는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윗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랑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되고 나면은 그게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를 누구나 깨달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수술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제가 허리 수술한 사람이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 근육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코가 아랫배지 윗배는 코가 아니거든요. 윗몸 붉기 할 때 힘 들어가는 데 힘이 들어가면 배에 그 배는 윗배입니다. 근데 아랫배에 힘을 주려고 그러는데 저는 아랫배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한 달 정도?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배가 나와서 아랫배에 힘이 안 들어가지는 종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던데요. 계속 호흡을 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걸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아랫배만 따로 힘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랫배에 힘을 잘 못 줘서 골반이 안 잡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거의 윗배 정도의 힘을 주고 항문 쪽에 힘을 주면서 일상생활을 했던 게 맞고요. 그게 일정 시간 지나니까 아랫배에 선택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확립이 되게 됐고 그 느낌이 난 상태에서 걷게 되니까 천천히 걸어도 허벅다리가 당기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아마 모두가 이런 과정을 겪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게 요가가 참선을 하는 게 평생 하는 것처럼 이 코어와 협응력의 문제는 계속 수련하고 단련을 해야 될 문제지 내가 이 느낌이 났다고 이게 내 몸에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외래를 볼 때 환자분들이랑 말씀을 나눌 때 아랫배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을 주고 외래를 봅니다. 습관이 됐어요. 그 수술할 때도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수술을 하려고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 자기가 안 아프고 싶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일상생활에서 다빈도로 있는 어떤 부분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일상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복압이라고 생각하시면 숨을 참아야 되거든요. 숨을 참으면 그 일상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압의 의미가 꼭 없다는 게 아니라 복압도 유용한데 복압을 쓸 수 있는 순간은 무거운 물건 들 때 잠깐입니다. 숨을 꾹 참을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숨 참고 일상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아랫배에 선택적으로 힘을 주고 일을 하는 것들을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들을 습관으로 들이시는 게 필요하고 저는 매우 효과를 봤습니다. 저는 매우 효과를 받고 요새는 조금 덜 우울합니다. 제가 수술을 좀 많이 하거든요. 수술하다가 허리가 아프면 되게 우울하거든요. 제가 저혈과 사니까 잘 알잖아요. 이렇게 아프다 보면은 아 나도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수술하다 보면 팔이 저려요. 손가락 끝까지 찌릿찌릿하거든요. 아 이러면 이게 갑자기 진행하면 나 이제 수술 못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자세를 바로 하고 습관을 들이려고 하니까 조금 지나니까 어느샌가 그 통증을 느끼는 빈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두 이런 식으로 코어를 강화하고 자세를 바로 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이 여러분 인생을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강의고요. 여러 질문들이 있어서 질문 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소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좀 아픈데 옆으로 누워 자면 그럴 수 있는지요? 보통 여러분들,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생기는데 아침에 생기는 거는
대부분 코어가 약한 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허리도 힘을 받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낮에 활동할 때 특정한 활동이 안 되는 형태로 나타나지, 이게 밤에 아프다고 잘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밤에 아픈 사람이 보통 우울증이랑 불안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낮에도 똑같이 아픈데 다른 자극들이 없어지고 밤에 우울해짐과 통증을 더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침에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코어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자, 밤에 잘 때 근육들이 다 이완이 됐다가 아침에 움직이려고 하는데 코어가 잘 잡아주지 못하니까 허리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떨어지면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는 거는 힘을 받는 과정이 아니고 주무시는 게 아무는 과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때가 누워있는 동안 안 문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게 아주 감성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는 거는 그냥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자세를 너무 이상한 자세만 아니면은 충분히 내가 편안하게 빨리 잠들 수 있는 자세로 주무시면 되고요. 꼭 옆으로 누워 잔다고 전혀 그럴 이유는 없고요. 그냥 코가 떨어지시는 분일 가능성이 크고 원래 바로 눕는 거 죽게 힘들어서 옆으로 자시는 분이시니까 원래 허리가 안 좋아서 일어나려고 할 때 아픈 거일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코송이 얌얌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4~5번 디스크 협착증 환자는 걷기, 달리기, 줄넘기, 사이클 중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30세 남자 환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허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랑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매우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걷기가 선풍적으로 유행하잖아요. 원래 걷기는 유산소 운동의 약한 버전의 유산소 운동으로서 제시가 된 거지 허리 재활로 제시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걷기가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허리 재활로 유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협착증은 결국 허리를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일찍 노화가 오신 거예요. 결국 많이 써서 생긴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셔야 돼. 30세인데 협착증이시면은요. 원래 내가 여태껏 지내왔던 것 중에서 과사용하는 요소가 뭐였는지 찾아서 그 행동을 안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아픈 걸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써서 안 늙어질 수 없잖아요. 일단 적게 쓰는 방향이 첫 번째시고요. 그리고 운동이 필요한 거는 노화를 막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습관은 필요한데 30대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조차도. 보통은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에는 정기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습관을 갖는 게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데 30대 남자 환자분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가진 게 나의 효능감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내 삶의 만족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허리 건강 자체에 얼마나 좋은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달리기, 줄넘기, 사이클. 저는 그냥 협착증이 심하신 분이시면 자세 바로 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 쉬는 습관을 확립해서 일단 통증을 거의 다 잡으시고요. 통증을 다 잡은 다음에 내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은 해서 덜 아픈 운동을 선택해서 운동하시는 게 습관이지 이 아픈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아픈 걸 없앴다는 거는 매우 무모한 도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운동은 결코 통증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휴식이 통증을 줄여주는 거고요. 휴식, 약물, 주사, 수술이 통증을 줄여주고요. 운동은 통증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일단 통증이 충분히 줄어들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통증이 충분히 줄어들지 않았다면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을 들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대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 하고 싶으시면은 그 중에서 이 말씀 자기가 본인이 원하시는 운동 중에서 해서 안 아픈 걸 위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운동하는 건 결과의 문제고요. 아픈데 운동을 하다 보니 안 아파졌던 무용담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무용담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되게 위험한 행동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아프게 하는 거랑 운동은 재발을 방지하고 통증이 다시 생기는 걸 막는 거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초코송이 얌얌님이 선생님 평상시 배에 힘을 준다 하셨는데 힘을 배 바깥 방향으로 웨이트 복압처럼 줘야 하나요? 배 안쪽 방향으로 줘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힘을 참고 배에 힘을 주는 건 복압을 쓰는 거 그러니까 물건 들 때밖에 못 쓰는 기능이에요. 물건 들, 제가 아까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건 들 때는 숨을 참고 배에 힘을 주고 물건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숨을 참고 일상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숨을 참으면서 배에 힘을 주는데 관련된 힘은 다 윗배 힘입니다. 그 안쪽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주는 부위가 달라요. 지금 초크 선생님 양처럼 양양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아랫배에 선택적으로 힘을 준다는 게 뭔지, 힘을 준다는 것 자체가 따로 안 되시는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다릅니다. 윗배가 아니라 아랫배입니다. 아랫배에만 선택적으로 힘을 주셔야 되고, 이게 호흡 훈련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근육이 그걸 써본 그 호흡 근육 자체를 강한 겉근육에서 별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느껴지시는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아마 초코 선생님이 얌양님처럼 말씀하시면 얌양님은 안 느껴지시는 분이시고, 제가 제안드린 호흡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서 그 느낌이 나시는지 지켜보셨으면 하고요. 한 달 이상 걸릴 겁니다, 대부분. 예, HS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3개월 전 MRI 결과 협착증 진단을 받고 현재 진통제 복용 중입니다. 왼발이 저리고 시린 느낌입니다. 왼쪽 팔도 가끔 저리고요. 시술부터 하고 지켜보고 수술하자고 하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성별 154, 몸무게 53, 신경주사 맞고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환자분 말씀을 그냥 그대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시린 느낌은 신경이 망가진 느낌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정상적으로 꼬집으면 아프죠? 신경이 결국 느끼는 거는 원래 여기 꼬집는 것처럼 저리고 아프고 뭐 그런 느낌이지 시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럼 시린 느낌은 감각신경 이상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근데 이 시린 게 운동할 때나 활동할 때만 시리고 밤에 누워있을 때 자극이 적을 때는 안 시리면 아직 신경 손상까지는 안 가셔서 시술 같은 거 해보셔도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밤에 잘 때도 시린 정도면은 신경이 상당히 많이 눌려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술부터 해보고 수술해보자는 말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술이 필요한 경우랑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환자가 시술을 원해서 시술을 해줄 수는 있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따로가 있어서 시술이 최선인 경우엔 시술을 하는 거고요. 수술이 최선인 경우에 환자가 수술이 너무 싫다고 하면은 시술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보통 수술이 필요한데 시술하는 거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시술이 보약도 아니고 비용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전 그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시린 느낌이 추세적으로 진행하고 밤에도 시린 느낌이 나시고 수면 장애가 있으시면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을 해보시고요. 감각신경 이상이 더 쌓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시린 느낌은 보통 우울감이랑 의욕 저하랑 같이 동반되어 있어서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리고요. 한번 시린 느낌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밤에도 시린 느낌이 나기 시작하면은, 낮에 움직일 때 시린 느낌이 잠깐 나타나는 거 말고요. 밤에도 시린 느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시는 상태면은 필요하다면 수술을 바로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시술을 해보고 안 되면 시술하자는, 왜냐하면은 시술의 통증을 못 느낀 동안 근력이랑 활동력이랑 우울감이 더 증가해서 비가역적 변화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시면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시술이 필요하면 시술을 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토요일 3시 여러분 제 방송 많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데 제 방송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